자, 반갑습니다. 중국사 이어서 이제는 서양사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사도 다시 청동기부터 돌아가게 됩니다. 청동기 때 나타난 건 이제 에게 중심으로 나타난 에게 문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크레타 문명, 미노스 문명이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좀 이제 자유롭고 아주 생동감 넘치는 문화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섬이다 보니까 방어에 대한 성벽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아주 개방적이고 좀 그런 문화들이 나타났는데, 크nom소스 궁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적이 남아 있고요. 여기에는 뭐 미노타우로스라든지 아니면 뭐 에우로페라든지 아주 다양한 신화를 좀 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타났던 것이 그리스 본토에서 미케네 문명이 나타났고요. 얘들은 점차점차 발달하게 되면서 크레타 섬을 정복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아주 번영을 누리면서 트로이 전쟁까지, 트로이까지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점령을 하게 되면서 아주 번영을 이뤘던 게 바로 미케네 문명입니다. 하지만 철제 무기를 무장하고 있었던 도리아인에게 결국 파괴되었고요. 이 에게 문명은 그래서 기원전 한 1200년 무렵에 사라져서 거의 한 400여 년간 이제 암흑시대가 나타나게 돼요. 이때를 이제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그만 지역들의 폴리스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다시 폴리스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시 폴리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스가 생겨난 건 기원전 8세기 무렵이고요. 그리스 본토와 지중해 아주 조그만한 이제 일종의 뭐 소규모 도시국가 형태라고 할까요? 그래서 수백 명에서 한 2만여 명 정도 됐다고 하는 규모라고 하고요. 평균 한 5천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소규모의 정치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천여 개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아주, 여러 이제 지방에 아주 난립해 있던 이런 상황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이제 너무나도 많은 섬들도 있었고, 막 산악지대도 있고, 막 이러면서 하나의 큰 정치 단위로 묶이긴 좀 힘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조그만한 지역마다 이렇게 다 폴리스가 나타나는 이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뭐 전체적인 구조, 폴리스 안에 이제 구조를 봤을 때 가장 높은 지대, 여기 언덕 지역에는 이제 신전이 있고요. 여기 아크로폴리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내는 곳은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 여기에는 뭐 자유로운 뭐 정치 토론도 하고요. 뭐 시장도 들어서고 뭐 다양한 이제 시설들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아고라입니다. 시장이자 뭐 집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특징은 아주 정치적으로 독립된 자유로운 시민 공동체였고요. 하지만 이들은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독립적인 이제 정치 공동체이면서도 자기들이 하나의 동족이라고 하는 동족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마다 모여서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하는 걸 했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올림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요때 뭐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농지와 노예를 소유한 남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민의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에 직접 참여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제 두 폴리스가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인데 둘의 이제 성격은 매우 다르죠.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는 우리 비교했었지만 해안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상공업 이런 거 위주로 좀 발달했고 무역이라든지 해상무역 그리고 해군 이런 게 이제 주요 이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집정민주 정치가 나타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민주정치 고대 이제 아테네 민주정치 하면 바로 요 아테네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는 아주 강인한 전사 이미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얘들은 산간지대 이제 내륙에 자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 위주로 그리고 육군이 주로 됩니다. 주가 되는 군대고요. 그리고 아주 군사적인 귀족정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정치 한번 봅시다. 아테네도 처음부터 이제 민주정이 발달한 건 아니었고요. 왕정에서 귀족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소수의 지배에서 얘들도 점차 이제 평민들이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자기들의 참정권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정치가 발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제 주요 이제 민주정치를 발전시켰던 중요한 인물들이 이렇게 쭉 한번 볼 건데요.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가도기에 나타났던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평민들에게는 아예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는데,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이제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이제 근권정을 이제 실시하게 된 게 이때부터고요. 그리고 이제 클레이스테네스 때는 이제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정의 시작을 이룬 사람은 바로 클레이스테네스고요. 그리고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도자기 파편이죠. 도자기 파편에다가 찬주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면 이제 표를 많이 얻게 되면 10년 동안 추방시켜 버립니다. 국외로. 그게 이제 도편 추방제죠. 그리고 민주정의 아주 완성을 이루었던 사람이 이제 페리클레스라고 한 사람이죠.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아테네가 아주 크게 번영을 누리게 됐고요. 이때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중대한 일은 전부 미네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추첨제를 하게 되면서 추첨으로 관리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제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크게 폭을 넓혀놨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페르시아 전쟁 때 시민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전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시민의 발언권이 아주 높아졌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페르시아 전쟁을 잠시 보고 가면, 우리 나중에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나오지만, 요 페르시아 전쟁은 1차, 2차, 3차가 있게 되죠. 기본적으로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 세계에 이제 침략했던 원정이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페르시아가 공격을 하고 이제 그리스 세계는 뭐 아테네뿐만이 아니라 뭐 스파르타를 비롯해서 그리스 전체 세계가 다 대항을 하게 되는 수비를 하게 된 이런 모습입니다. 1차 때는 뭐 페르시아가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차 때는 이제 페르시아군이 한 50만 정도 최대 끌고 왔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는 뭐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때 또 잘 막아내죠. 정말 그리스가 힘들게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처음 승리한 걸 알리기 위해서, 승리한 게 마라톤 전투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리려고 막 41.19 뛰었다고 하죠. 실제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만들어냈다고 해요. 자, 그리고 3차 때는 이제 페르시아의 아주 엄청난 군주죠. 이제 크세르크세스죠. 아, 참 어려워 말.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엄청난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는데, 테르모필레 전투죠. 영하 300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그 전투에서 스파르타가 이제 레오니다스 왕을 비롯해서 전원이 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전쟁을 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 막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전쟁을 또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스 전체가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걸 맺게 됐는데, 이때 이제 아테네가 아주 맹주로 자기 이 델로스 동맹의 이 자금을 전부 다 자기들이 갖게 되면서 아테네가 아주 제국화되어가는 큰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파르타 한번 보겠습니다. 스파르타는 이제 소수의 도리아인, 그러니까 한 전체 인구의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 소수의 도리아인이 다수의 원주민을 정복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엄격하게 군사적으로 그리고 엄격한 군사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고요. 정치는 두 명의 왕과 이제 소수의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지만 중대사는 민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 통치했는데 어릴 때부터 집단 생활을 했고요. 거의 7세에서 한 30세까지 군대에 가야 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았고요. 제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뭐 집단 식사를 한다든지 집단 생활을 계속해요. 그래서 아주 피곤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가 쇠퇴하게 된 배경은 아주 큰 전쟁이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 안에서의 내전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거의 한 28년간 이루어졌는데요. 이거는 델로스 동맹의 아테네 중심으로 이루어진 델로스 동맹과 요거에 반대하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이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제 맞붙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이긴 하지만 요게 같이 가담했던 여러 전체 세력들의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 전체의 내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이후에 이제 그리스 세계는 거의 쇠퇴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힘이 약해졌고 그때 세력이 엄청나게 키우고 있던 요 북부 그리스 북부 지역의 마케도니아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요 고대 그리스 세계를 다 정복하게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간단하게 전개 과정을 한번 보면 1차는 이제 둘이 맞붙었을 때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이제 페르클레스 시대였는데 페르클레스가 이제 병사하게 됩니다. 근데 페스트로 죽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휴전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2차는 이제 아테네가 시칠리아 원정을 갔는데 다 괴멸당합니다. 그래서 3차 때 이제 결국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됐고요. 승리한 기쁨도 잠시 테베에 아주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하면서 요 그리스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가 결국은 마케도니아에 멸망당하죠. 그러면서 마케도니아 헬레니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막을 연 사람은 바로 알렉산드로스죠. 킹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젊을 때 아주 젊을 때 왕이 됐죠. 그래서 뭐 10대라고도 얘기하는데 거의 한 20살 정도쯤에 왕이 됐던 것 같고요. 13년 동안 통치하는데 거의 수도에 머문 게 한 달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전쟁에 많이 나갔던 동방원정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 융합 정책, 동서가 융합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사람도 엄청난 정책을 했고요. 정복지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고요. 그리스인의 이주를 장려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집단 결혼시키면서 혼혈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다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서 융합 정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요 동서로 아주 많이 퍼지게 되는데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마케도니아 그리고 시리아, 이집트 이렇게 제국이 세 개로 분열을 당하게 됐고 새롭게 이제 성장했던 로마에게 결국은 다 정복당하면서 다시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게 이제 마케도니아는 안티고누스 왕조라고 하고요. 시리아는 셀레큐스, 셀레코스라고도 하고요. 다음에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이제 요 프톨레미 왕조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아프리카 흑인인가? 아닙니다. 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인이었기 때문에 백인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하지 않은 상식이었습니다. 자, 뒤에 문화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수고했습니다.